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관련 정부 회의록을 두고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 측이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며 관련자 고발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정부는 이미 사후 브리핑으로 공개 뒤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체 감염을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4종의 감염 전략이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숙주 반응 또한 다른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팬데믹을 막기 위한 치료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기관지 깊숙이 박힌 이물질을 부작용 없이 간단히 꺼낼 수 있는 내시경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개발한 로봇은 크기가 작고 부드럽게 구부러져 안전한 데다가 기존보다 힘도 강력해 몸속 이물질을 손쉽게 제거합니다. 사실상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텔과 네이버, 카이스트가 손잡았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인텔은 자체 AI 반도체를 네이버에 무료로 제공하고 카이스트는 가우디에서 AI가 잘 구동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을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오늘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찾아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고발장은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정원 2,000명을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복지부 장차관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교육부 산하 정원배정심사위원회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며 교육부 장차관에게도 직무 유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주말 보도자료를 내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합의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고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으로 주요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남아있는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다음 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3개월 차를 맞는 가운데 정부는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과 군의관 공보의 추가 배치 계획을 논의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 파견한 공보의 군의관 427명 가운데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이번 주 군의관 36명을 추가 파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중증 필수 의료 보상과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방안을 대학 측에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두고 있는 전국의 대학 40곳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탄력적 학사 운영 추진 계획과 예과 1학년 학사 운영 관련 조치 계획, 그리고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 계획 등으로 나눠 의대생들의 수업 출석 현황과 유급 방지 대책 등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의대 증원 문제의 돌파구가 보이질 않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이번 주에도 하루 휴진을 이어갑니다. 정부는 병원 측에 환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병원이라고 뾰족한 수가 없는 데다 심각한 경영난은 병원을 넘어 약국 등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하루 휴진을 결의했던 전국의 의대 교수들은 이번 주에도 주 1회 진료 중단을 이어갑니다. 교수들은 환자를 두고 떠난 전공의와 다를 게 뭐냐는 지적에 불가피한 선택임을 항변합니다. 5월에 해결이 안 되면 저희는 교수들은 병원을 떠나든가 아니면 병원에 남아서 전공이 언제 돌아올 수 있으니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그 선택에 그냥 기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사직을 강행하려는 교수들의 움직임까지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병원에 교수들의 사직이나 휴직으로 환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이랄 것도 없는 병원들은 난처한 상황입니다. 진료 차질보다 오히려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영난이
당장 발등에 불이기 때문입니다. 경희의료원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당장 다음 달 급여도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퇴직 실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병원들의 진료 차질은 약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주변의 대형 약국들도 손님이 줄면서 병역난이 심각한 겁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진료 차질이 병원을 넘어 약국 등 의료계 전반에 병역난으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브라질에 쏟아진 폭우로 100명 넘게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 달 넘게 비 피해가 이어진 케냐에선 사망자만 200명을 넘어섰는데 열대성 폭풍까지 접근 중이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에 불어난 강물이 무서운 기세로 흘러내립니다. 마을을 집어삼킨 홍수. 건물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폐허가 된 거리에는 쓰러진 나무와 차량이 나든 겁니다. Tá tudo perdido. Tudo. Não tem nada inteiro, nada. 브라질 남부를 중심으로 나흘째 이어진 폭우로 100명 넘게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이재민도 수만 명에 이릅니다. 쏟아지는 비를 견디지 못해 댐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남부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Tenho 53 anos. É a primeira vez que vai entrar água na nossa casa. Nunca entrou, nós nunca pensamos que a gente ia passar por isso. 3월부터 이어진 우기로 피해가 속출한 케냐에서는 사망자만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지역에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사이클론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각급 학교 개학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Kenya may face its first ever cyclone. This cyclone named Hidaya could hit any time. No corner of our country has been spared from this havoc. 최근 몇 년간 가뭄에 시달려온 아프리카 동부는 엘니뇨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폭우와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엔은 탄자니아와 부룬디에서도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미국 남부 텍사스 지역에 내리던 폭우가 그치면서 당국은 피해 상황 집계와 함께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비상재난당국은 이번 폭풍으로 최소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쏟아진 폭우로 텍사스 91개 카운티에 재난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수만 가구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당국은 아직 얼마나 많은 주택이 침수됐는지 등 피해 상황을 모두 파악하지 못했다며 강수위가 내려가면서 침수된 도로가 드러나면 피해 지역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강우 실험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비의 양이 적어 성과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비의 양 대신 인공강우로 습도를 높여 산불을 예방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인공강우 실험 현장을 김민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상항공기 나라호가 짙은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날개에 달린 발사장치에서 불꽃과 함께 요오드와 은이 살포됩니다. 구름 속에서 수증기를 응축시키는 구름 씨앗인데 수증기가 달라붙어 무거워지면서 비로 떨어져 비의 양을 늘리게 됩니다. 지난 1963년 국내에서 처음 실험이 이루어진 인공강우는 기상항공기와 드론, 기상연소 장비를 이용해 가뭄과 미세먼지 해소,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돼 왔습니다. 5년 전에는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서해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진행했지만 비의 양이 적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지난해엔 실험 성공률을 86%까지 끌어올렸는데 강수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저희가 기상항공기 한 대로 실험했을 경우에 평균 정우량은 1.4mm 정도로 됐고요. 계속되는 인공강우 실험에도 비의 양이 늘지 않아 기상청은 양이 아닌 습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3월에서 4월 메마른 낙엽의 수분 함량은 10.7%에 불과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비가 내릴 경우 수분 함량이 최대 90에서 140%까지 늘어 산불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를 때 그냥
뿌려서 습도만 계속 높아지고 한다 그러면 산불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렇게 우리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자는 거죠. 기상청은 올해 인공강우 전용 항공기 2대를 추가 도입해 산불 예방을 위한 실험을 77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공강우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 예방에 가시적인 효과를 증명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을 넘어 인간으로 전파되는 만큼 다음 팬데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를 비롯해 인체 감염을 유발했던 4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두 각기 다른 인체 감염 전략을 가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바이러스 표면에 튀어나온 돌기 모양이 마치 왕관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은 코로나 바이러스. 주로 야생동물이나 가축에 널리 퍼져 있는데 지금까지 인간에게 감염을 일으킨 건 모두 7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감기가 대표적인 저병원성 코로나 바이러스고 2003년 사스, 2012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와 같이 팬데믹을 일으킨 것도 있습니다. 같은 듯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국내 연구진이 4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전력을 분석한 결과 각기 다른 기관지 세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인간의 기관지를 구성하는 4개의 세포가 온전히 자란 유사장기 오가노이드를 만든 뒤 코로나19와 사스, 메르스, 감기를 각각 감염시켜봤습니다. 그 결과 감기 바이러스는 클라라 세포를, 사스와 코로나19는 선모 세포를, 메르스는 잔세포를 주로 감염시켰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술전 세포에 감염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고 거기에 의해서 바이러스 증식이 조절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숙주의 반응 또한 달랐습니다. 사스에 감염되면 바이러스 증식에 필요한 에너지를 조절했고 메르스에 감염되면 점액 생산을 조절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세포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칼슘 이온을 통한 방어가 활성화됐습니다.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각기 다른 세포에 감염될 수 있고 거기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 또는 병원색이 다르다는 것을 감염병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으로 예측하는 만큼 이번 연구 결과가 변이가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별 표적 치료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 대구 북구와 달서구의 도심공원에서 라임병 병원체를 가진 진드기가 발견됐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라임병은 미국과 유럽 지역의 풍토병으로 발열이나 두통, 피로감과 함께 피부가 붉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지난 2011년 이후 국내에서도 매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몸에 붙은 진드기를 발견할 경우 2차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는데도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서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몰랐던 몸에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희귀 질환을 갖고 있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려 법정에 서게 된 벨기에의 한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경찰의 음주 측정기에 찍힌 숫자는 0.91mg. 벨기에 법적 기준인 1리터당 0.22mg에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 남성은 당시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는 것.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자동 양조증후군, 즉 장에서 탄수화물을 알코올로 변환시키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남성도 자신에게 이런 질환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En de rechtbank oordeelde van ja kijk, er blijkt dat die man eigenlijk nooit symptomen vertoonde, dat hij het onmogelijk kon weten. En vandaar dat dus geoordeeld werd van kijk die man zat in een overmachtssituatie, hij kon het niet voorzien noch voorkomen en vandaar dat hij is vrijgesproken daarvoor. 체내에서 알코올을 생산하는 자동 양조 증후군은 전 세계에서 20명 정도만 확인됐을 정도로 희귀 질환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반인의 만취 상태 정도라 운전은 위험합니다. 법원은 지금까지는 이 남성이 질환을 가진지 몰랐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다음엔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10%에 달합니다. 몸속 깊은 곳에 걸린 이물질을 부작용 없이 간단하게 꺼낼 수 있는 내시경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버스에서 갑자기 동전을 삼켜 숨을 못 쉬는 소년. 기사가 하임리히법으로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이렇게 목구멍이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물질이 목을 넘어가 기관지 깊숙이 박히는 경우도 흔합니다. 대형 병원 응급실마다 일주일에 4~5명 정도가 삼킴 사고로 실려오는데 역류하는 자석구슬, 배터리 같은 장난감 부품과 음식을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치과 치료 중 치아를 삼키는 사고가 잦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사용하던 내시경 겸자기구는 딱딱하고 방향 조절이 안 돼 이물질을 꺼내기 힘들고 몸 내부에 상처를 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인 수술 로봇은 가격이 비싼 데다 장비가 너무 커서 응급실에서 사용하기 힘들었습니다. 새로 개발한 기관지 내시경 로봇입니다. 직경이 2.5mm로 기존 로봇의 3분의 1 정도로 얇고 모든 방향으로 부드럽게 구부러져 안전합니다. 발로 운전하기 때문에 보조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드러운 기관지 카메라에 특별히 고안한 겸자를 달았는데 힘이 없어 이물질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했던 예전 겸자보다 힘이 강력합니다. 이물질 제거가 손쉽게 가능하도록 이와 같은 내시경 기구의 그리퍼의 설계를 최적화하고 또한 상하좌우로 조향이 되도록 기구 메커니즘을 새롭게 발명한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은 이물질 제거 수술뿐만 아니라 일반 외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더 작은 크기의 내시경 겸자 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많은 음식을 만드는 학교 급식실은 노동 강도가 강하고 근무 환경 역시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 피해로 급식실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학교 급식실에 튀김을 전담하는 로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폐암에 걸리거나 숨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YTN은 학교 급식실 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대형 튀김솥에서 자욱하게 올라오는 희뿌연 연기.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생기는 유증기엔 초미세분진, 이른바 조리휴밀한 물질이 섞이는데 이게 폐암을 유발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급식 노동자 5,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무려 189명이 폐암 진단 이력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180도 아니면 200도씨에서 쳐다보면서 끓는 기름 쳐다보면서 튀김을 해야 돼요. 바로 이해가 한 풍기 없어요. 바로 한참 좀 떨어진 데가 한 풍기 벽 쪽으로 붙어 있어. 강원도 춘천 고등학교 급식 조리실. 로봇손이 능숙하게 치즈 스틱과 닭날개를 튀겨냅니다. 지치지도 않고 기름 한 방울 밖으로 새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이 학교 전체 학생은 450명입니다. 튀김 450인분을 만드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리 중 사람이 근처에 갈 일이 없으니 유증기 피해도 없고 화상 입을 위험도 없습니다. 재료를 넣고 시간만 입력하면 로봇손이 적정 온도에 맞춰 튀김을 만들어냅니다. 21년 차 급식실 조리사도 합격점을 줬습니다. 솥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름 연기가 많이 나니까 저희가 이제 폐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거는 거의 그런 게 없으니까 저희가 안심하고 튀김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급식실 노동자들에게 악몽과도 같았던 튀김 유증기. 로봇 조리사의 등장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AI 반도체는 현재 엔비디아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를 벗어나 새로운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인텔과 네이버, 카이스트가 손을 잡았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 비행사의 모험을 다룬 영상입니다.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것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것도 아닌 글을 동영상으로 바꿔주는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이 같은 생성형 AI를 구동하려면 AI 연산에 최적화된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보급된 AI 반도체의 90% 이상이 엔비디아 제품인데 가격이 비싼 데다가 수요가 넘쳐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AI 연구가 지체되고 투자가 위축되는 AI 혹한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탈 엔비디아를 위해 인텔과 네이버, 카이스트가 손잡고 새로운 AI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부족한 물량은 인텔이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가우디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네이버는 연구진들이 가우디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가우디 기반 컴퓨팅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 LLM 경험을 녹아내면 그것을 바탕으로 학교들과 연구원들이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오픈소스 형태로 올림과 동시에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LLM이라든가 요즘 인공지능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카이스트는 가우디에서 AI가 잘 구동되도록 해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가우디 성능 자체를 향상할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 설계 자체를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인공지능이 그 가우디의 아들이나 손자 되는 차세대 설계를 인공지능으로 해보는, 그래서 가우디 설계 AI 모델을 개발해보는 게 이번 공동연구는 앞으로 최소 3년간 진행되며 여기서 나오는 모든 성과는 대중에 공개됩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네이버에 이어 카이스트와도 손잡으면서 새로운 AI 생태계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중국이 달 탐사선 창어 6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이를 최초로 달 뒷면의 토양을 채취한 뒤 53일 만에 지구로 돌아온다는 계획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3, 2, 1,電話. 현지 시각으로 3일 오후 5시 27분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불을 뿜으며 하늘로 서서히 올라갑니다. 운반 로켓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된 창어 6호는 1시간 10여 분간의 비행 끝에 예정된 지구달 전위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太阳帆板展开，工况正常。现在我宣布，本次发射任务取得圆满成功。 창어 6호는 궤도선과 착륙선, 상승선, 재진입 모듈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무는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토양과 암석 등 2kg의 시료를 채취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창어 6호가 5일간 비행을 거쳐 달 궤도에 진입한 뒤 남극 에이킨 분지에 착륙해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하는 데는 약 53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달 표면의 샘플 채취는 세계적으로 10차례 있었지만 모두 달 앞면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은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달 탐사가 늦었지만 2000년대 들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무인 우주 탐사선 창어 1호를 쏘아 올렸고 2013년에는 창어 3호를 달 앞면에 착륙시켰습니다. 또 2018년 12월 발사한 창어 4호는 달 뒷면에 안착해 세계 최초로 달의 양면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탐사선은 모두 무인 유주선이었는데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앞서 인공강우 실험이 강우량 대신 습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올해 3, 4월엔 다행히 예년보다 산불 피해가 크진 않았지만 산림당국은 5월 산불 발생 위험을 다소 높은 단계로 예측하는 등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기상청의 인공강우 실험이 산불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